금이 간 일상. 오미숙은 왼쪽 어깨가 저릿했다. 가죽 가방은 아침에 나올 때와 똑같은 무게로 그녀를 짓눌렀다. 서류철과 태블릿 PC, 그리고 고객들에게 나눠줄 각종 판촉용 물티슈와 볼펜들. 삶의 무게란 딱 이 정도일까? 그녀는 달아빠진 구두굽을 보도블록에 애써 고쳐 디뎠다. 아이고 사장님, 좋은 하루입니다. 자동문을 열고 들어서는 목소리에 억지로 활기를 우겨 넣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식당은 한산했다. 설거지를 하던 여주인이 고무 장갑을 벗으며 그녀를 맞았다.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특유의 선한 웃음을 지었다. 어쩐 일이야 오 팀장님, 바쁜 거 아니었어? 바빠도 우리 사장님 얼굴은 배워야죠. 요즘 경기는 좀 어떠세요? 미숙은 자연스럽게 테이블 하나를 차지하고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4년 전 이 식당이 처음 문을 열 때 화재보험 하나를 겨우 계약했다. 그 뒤로는 이렇다 할 실적이 없었다. 이 부부는 늘 웃으며 거절했다. 말도 마. 죽을 마시지. 주방에서 나온 남편이 퉁명스레 말했다. 그래도 그의 눈에는 사람 좋은 빛이 가시지 않고 남아 있었다. 미숙은 그 빛을 믿고 이 가게를 찾았다.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진짜 이거 하나는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녀는 준비한 연금보험 상품 안내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노후 대비, 복리, 비과세. 그녀 자신에게도 아득한 단어들이 입안에서 겉돌았다. 부부는 팔짱을 낀 채 미숙의 설명을 묵묵히 들었다. 설거지통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만 가게 안을 채웠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야 나중에 두 분이 편하신 거예요. 설명이 끝났다. 정적이 흘렀다. 가방 속에서 다음으로 꺼내 종신보험 서류를 만지작거릴 때였다. 팀장님 마음은 고마운데 여주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 그런 건 그림의 떡이지. 다음에 경기가 정말 좀 나아지면 그때 다시 얘기해. 또 다음이었다. 미숙은 이 다음이라는 단어가 지긋지긋했다. 하지만 그녀는 프로였다. 얼굴 근육을 끌어모아 활짝 웃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이거 한번 읽어는 보세요. 그녀는 안내서와 물티슈 몇 개를 테이블 위에 남겨두었다. 가방을 챙겨 일어서는 동작이 스스로가 보기에도 처량했다. 남편은 미안했는지 주방에서 박하사탕 한 줌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지. 아닙니다. 저 또 가봐야 해요. 오늘 저녁엔 꼭 고기 팔아주러 올게요. 빈말을 남기고 식당 문을 나섰다. 오후 2시. 늦가을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미숙은 눈을 가늘게 떴다. 다음 영업지는 길 건너편 미용실이었다. 휴대전화를 꺼내 일정을 확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 남자가 그녀를 스치듯 지나 식당 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60대로 보이는 남루한 행색, 코를 찌르는 역한 술 냄새가 미숙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다. 진상 손님이겠군.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음 장소로 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때였다. 이게 같은 년아.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터졌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미숙이 놀라 돌아본 순간 남자가 식당 안으로 막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손에 무언가 번뜩였다. 미처 그것이 무엇인지 뇌가 인식하기도 전에 유리문 너머로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방금 전 자신에게 웃어주던 여주인이 카운터 앞에 쓰러지는 것이 보였다. 남자가 그녀의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유리문이 가리고 있어 정확한 동작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붉은색이 아니었다. 그냥 검붉은 얼룩이 여주인의 베이지색 스웨터 위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미숙은 숨이 멎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툭.
너무나 가벼운 소리였다. 여보. 주방에서 뛰쳐나온 남편의 절규,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한 번의 비명. 그제야 미숙의 목이 터졌다. 사람 살려. 사람. 목소리가 갈라졌다. 세상이 느리게 움직였다. 지나가던 행인 몇몇이 무슨 일이냐는 듯 쳐다봤다. 미숙은 식당 문을 가리키며 손을 떨었다. 저기, 칼 들었어요. 살려주세요. 그녀의 비명을 신호탄으로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근처 가게에서 뛰쳐나온 남자가 식당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다. 또 다른 남자가 뒤따랐다. 유리문 안쪽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엉망으로 뒤엉킨 사람들, 고함과 욕설. 미숙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더듬더듬 주웠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몇 번을 잘못 누른 끝에 간신히 112가 연결되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 식당인데요. 사람이 찔렸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몰라요. 여기 강북구 5호 식당. 그녀의 목소리가 뉴스에 사용될 것이란 건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녀가 주저앉자 무거웠던 가죽 가방이 옆으로 힘없이 쓰러졌다. 서류와 물티슈가 와르르 쏟아졌다. 그녀는 그것을 주워 담을 생각도 못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현실감을 되찾아 주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골목을 가득 메웠다. 시민들에게 제압당한 남자가 수갑이 채워져 끌려 나왔다. 그는 여전히 무어라 소리치고 있었다. 술에 취해 혀가 꼬인 의미를 알 수 없는 저주였다. 그리고 들것이 나왔다. 2개였다. 하얀 시트로 덮인 사람들. 하지만 시트는 이미 붉게 젖어 있었다. 미숙은 방금 전 자신에게 사탕을 쥐어주던 그 남편의 손을 보았다. 들것 밖으로 축 늘어진 손. 그녀는 고개를 돌려 구역질을 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경찰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처음 보신 거죠? 일단 경찰차에 좀 타시죠. 미숙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조사를 받아야 했다. 본 것, 들은 것을 말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폴리스 라인이 쳐진 식당 입구에 고정되었다. 유리문 안쪽 자신이 막 떠나온 그 테이블 위 펼쳐진 채 남겨진 연금보험 안내서와 판촉용 물티슈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다. 네, 바로 일부 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려 애쓰는 과정, 그 속에서 시작되는 내면의 균열을 그려나가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깜빡였다. 그러니까 범인이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팀장님과 부딪힐 뻔했다고요. 질문이 아니었다. 사실을 확인하는 건조한 목소리였다. 미숙은 맞은편 형사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너무 젊었다. 아들뻘도 안 되어 보이는 형사가 그녀의 진술을 노트북에 받아 적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마시다 만 믹스커피, 종이컵이 놓여 있었다. 네, 스쳐 지나갔어요. 술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났고요. 손에 든 흉기는 못 보셨고요. 네, 그냥 비틀거린다고만 생각했지 손에 뭘 들었는지는. 미숙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기억을 되짚으려 할수록 그 순간은 안개처럼 흐려졌다. 선명한 것은 오직 하나. 유리문 너머로 번지던 검붉은 얼룩. 그것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다. 괜찮으십니까? 물 좀 드시죠. 형사가 잊었다는 듯 정숙이 컵을 건넸다. 미숙은 기계적으로 물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려 물이 종이컵 밖으로 찰랑였다. 그녀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감촉을 느끼려 애썼다. 진술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그녀가 식당에 도착한 시간, 부부와 나눈 대화의 내용,
그녀가 식당을 나선 정확한 시각, 범인을 목격한 순간의 옷차림, 그녀가 112에 신고한 시간, 모든 것이 분절된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다. 팀장님 신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아니 어쨌든 형사는 말을 아꼈다. 그는 프린터에서 출력된 진술 조서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깨알 같은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읽어보시고 다른 부분 없으면 여기에 지장 한번 찍어주세요. 미숙은 조서를 읽는 흉내만 냈다. 오미숙 51 여은. 자신을 칭하는 3인칭의 단어들이 극도로 낯설게 느껴졌다. 범인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비명을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비명. 그녀는 정말 비명을 질렀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다 빠져나가는 느낌.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손가락에 인주를 묻혔다. 붉은 자국이 조서 위에 찍혔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기, 그분들은, 병원으로 실려가신 분들은. 미숙이 겨우 입을 뗐다. 형사는 잠시 펜을 만지작거렸다. 한 분은 수술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분이요. 남편분은 아직 중태입니다. 수술은 끝났는데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미숙은 눈을 감았다. 다음에 경기가 나아지면. 조금 전까지 자신에게 웃어주던 여주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자신이 조금만 더 늦게 나왔더라면, 아니, 그 남자와 부딪혔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더라면, 그랬다면이라는 가정이 독처럼 퍼져나갔다. 팀장님, 형사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불렀다. 목격자분들께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팀장님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겁니다. 그 말은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다. 미숙은 로봇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찰서 문을 나설 때 오후의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쏟아진 서류와 물티슈가 담긴 가방을 다시 어깨에 맸다. 아까보다 훨씬 무거워진 것 같았다. 집으로 가야 했다. 미용실, 학원, 마트, 남아있는 영업 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웃으며 떠들고 있었다. 배달 오토바이가 맹렬히 달렸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물질이 된 기분이었다. 이 평화로운 일상에 속해서는 안 될 끔찍한 것을 봐버린 이물질. 집에 도착한 것은 5시가 넘어서였다. 현관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남편은 퇴근 시간이 멀었고 아들은 기숙사에, 딸은 결혼해 나갔다. 텅 빈 집. 그녀는 구두도 벗지 않은 채 현관에 주저앉았다.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박하사탕 몇 알이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다. 땡그랑 맑은 소리였다. 그 소리에 그녀는 참았던 숨을 터뜨렸다. 소리 없는 오열이 새어나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다. 슬픔인지 공포인지 안도인지 죄책감인지 그저 모든 감각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표류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남편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여보, 당신 웬일로 일찍 들어왔네? 오늘 저녁은? 나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저녁은 당신 챙겨 먹어요.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좀 쉴게. 전화를 끊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자신이 없었다. 내가 오늘 사람 죽는 걸 봤어.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될 것 같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욕실로 향했다. 샤워기를 틀었다. 뜨거운 물이 어깨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옷도 벗지 않은 채 물줄기를 맞고 서 있었다. 씻어내야 했다. 그 역한 술 냄새를, 그 끔찍한 얼룩을, 자신의 눈에 새겨진 그 광경을. 하지만 아무리 물을 맞아도 몸은 차갑기만 했다.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거실에서 켜져 있던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나운서의 흥분된 목소리 사이로 자신이 112에 신고하던 그 순간에 절박한 녹취가 흘러나왔다. 여기 식당인데요. 사람이 찔렸어요. 빨리. 그녀는 물줄기 속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다. 마치 타인의 목소리를 듣는 듯 했다. 오늘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미숙은 샤워기를 잠갔다. 젖은 몸으로 거실로 걸어 나왔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식당 입구가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과 똑같은 가방을 메고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경찰차로 향하는 여자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잡혀 있었다. 화요일의 방문객이었다. 잠을 잔 건지 뜬 눈으로 밤을 샌 건지 미숙은 뻑뻑한 눈을 떴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어젯밤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소파에서 쓰러지듯 잠든 것 같았다.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다. 식탁 위에는 싸늘하게 식은 밥 공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거실의 텔레비전은 밤새 켜져 있었다. 화면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복권. 그 단어가 고막을 찔렀다. 미숙은 화면을 응시했다.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 식당의 노란색 간판은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우욱. 속이 뒤집혔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변기를 붙잡고 밤새 굳어있던 위액을 전부 개워냈다. 쓴 물만 연신 올라왔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텅 빈 위를 붙잡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다. 일어나야 했다. 출근해야 했다. 이번 달 실적이 바닥이었다. 오늘 만나기로 한 고객 리스트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팀장의 독촉 전화가 오기 전에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핏기 없이 푸석한 피부, 공포로 질린 토끼 같은 붉은 눈. 괜찮아, 괜찮아, 오미숙. 그녀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얼굴에 분을 덧칠했다. 평소처럼 싹싹하고 씩씩한 보험 설계사 오미숙의 얼굴을 만들어야 했다. 억지로 입꼬리를 당겨 웃어보려 했다. 하지만 입술 근육이 경련하듯 떨리기만 할 뿐 웃는 얼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칠을 포기했다. 마스크를 깊게 눌러쓰고 가방을 어깨에 맸다. 어제보다 유난히 더 무겁게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아파트 복도의 싸늘한 공기, 엘리베이터의 딩 하는 소리에도 어깨가 움찔거렸다. 버스를 탔다. 출근길 버스는 10,000원이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겨우 손잡이를 잡고 섰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 어제 뉴스에 나온 그 목격자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만 같았다. 물론 착각이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첫 번째 영업지는 상가 1층에 새로 생긴 분식집이었다. 김밥, 떡볶이, 라면, 친숙한 간판이었다. 미숙은 심호흡을 했다. 괜찮다. 그냥 늘 하던 대로 웃으며 들어가서 인사하고 서류를 내밀면 된다. 띵동 마이너스. 가벼운 차인벨 소리와 함께 자동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주방 안쪽에서 무심한 인사가 날아왔다.
미숙은 입구에 멈춰 섰다. 테이블 4개, 안쪽으로 길게 이어진 주방. 어제 그 식당과 묘하게 닮아 있는 구조였다. 그녀는 발을 뗄 수가 없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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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그때였다. 주방 안에서 칼이 도마를 내리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김밥에 넣을 단무지를 빠르게 써는 소리였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 소리가 미숙의 고막을 찢고 들어왔다. 눈앞이 번쩍했다. 번뜩이던 칼날, 유리문 너머로 번지던 검붉은 얼룩. 이게 같은 년아. 남자의 찢어지는 고함이 귓속에서 그대로 재생되었다. 여보, 남편의 절규가 뒤따랐다. 저기, 손님? 미숙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가슴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손끝, 발끝이 차갑게 저려왔다. 현기증과 함께 어제 맡았던 그역한 술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 했다. 손님, 괜찮으세요? 분식집 주인이 이상하다는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판촉용 물티슈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그 말만 겨우 내뱉고 가게를 뛰쳐나왔다. 마치 도망치듯 골목 모퉁이에 숨어 벽을 짚고 겨우 섰다.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안 된다.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지난 15년간 해온 일이었다. 수천 개의 가게 문을 아무렇지 않게 열고 들어갔다. 거절당하고 문전박대당해도 웃으며 돌아설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식당 유리문이 지옥의 문처럼 느껴졌다. 띵동하는 그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날 하루 단 한 곳의 가게도 더 들어가지 못했다.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만 바라보았다.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팀장이었고 고객이었다. 그녀는 아무 전화도 받지 않았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다. 정신을 차리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 7시. 집에는 남편이 먼저 와 있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또 그 뉴스였다. 피의자는 복권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신 왔어? 남편이 혀를 차며 말했다. 저것 봐, 세상 참 흉흉해. 복권 때문에 사람을 죽여. 저기 강북구, 당신 영업구역 근처 아니야? 미숙은 현관에 서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복권, 그 하찮고 가벼운 단어. 그것이 어제 자신이 본 그 참혹한 지옥과 도무지 연결되지 않았다. 그 불균형이 그녀를 미치게 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어제부터 안색이 영 안 좋아. 남편이 걱정스레 다가와 그녀의 이마를 짚었다. 미숙은 남편의 손을 피했다. 그를 마주 볼 수가 없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나 그 자리에 있었어. 그 칼을 봤어. 사람이 쓰러지는 걸 다 봤어.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두꺼운 유리벽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다. 어제의 사건을 겪지 않은 사람, 뉴스를 보며 흉흉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저 평온한 일상의 사람, 남편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그냥 몸살인가 봐. 피곤해. 먼저 씻을게. 그녀는 또다시 욕실로 도망쳤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세상을 차단했다. 미숙은 거울 앞에 섰다. 물을 틀지 않았다. 차가운 세면대를 붙잡고 거울 속의 낯선 여자를 가만히 노려보았다. 두려움에 질려있던 아침의 그 여자가 아니었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무언가 깊이 병들어 있었다. 오미숙 팀장.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를 찔렀다. 박 지점장이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자신의 사무실 입구에 서 있었다. 사무실 안 다른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타이핑 소리가 순간 멎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어제는 전화도 다 씹고 고객 미팅은 다 펑크내고 무슨 일 있어? 미숙은 마른 입술을 핥았다.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 박 지점장이 코웃음을 쳤다. 그는 실적 그래프가 붙은 화이트보드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오 팀장, 이번 달 실적 바닥인 거 안 보여? 정신 안 차릴 거야? 다들 힘든 거 안 보여? 너 하나 때문에 팀 전체가. 잔소리가 귓전을 맴돌았다. 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기력도 없었다. 그날 제가 사람 죽는 걸 봤습니다. 그 말이 혀끝에서 맴돌았지만 차마 뱉어낼 수 없었다. 이해받을 수 있을까? 아니,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실적뿐이었다. 오늘까지 밀린 보고서 다 올려. 그리고 오후 미팅, 김 사장님 절대 놓치지 마.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미숙은 자기 자리로 도망치듯 앉았다. 책상 위에는 어제 처리했어야 할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컴퓨터를 켰다. 모니터 화면이 그녀의 텅 빈 얼굴을 비췄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흩어졌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안 돼.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그녀는 억지로 자신을 다그쳤다. 김 사장, 10년 지기 고객이었다. 보험 설계사와 고객이라기보다 오랜 동네 누나, 동생 하는 사이였다. 그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이다. 식당이 아닌 조용한 찻집에서라면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사무실을 나섰다. 약속 장소인 찻집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불안하게 날뛰었다. 괜찮다. 그냥 차만 마시고 서류에 사인만 받고 나오는 거다. 찻집은 한적했다. 은은한 대추차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다.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다. 김 사장이 먼저 와서 손을 흔들었다. 누님, 웬일이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어디 아팠어? 아, 응, 그냥 환절기라 그런가. 몸살 기운이 좀 있네. 미숙은 애써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종업원이 따뜻한 차와 작은 약과 접시를 테이블에 놓았다. 미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심호흡을 했다. 다름이 아니라 김 사장.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이.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쨍그랑 바로 옆 테이블에 서였다. 한 손님이 찻잔을 놓치며 바닥에 떨어뜨렸다. 사기 그릇이 타일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 미숙의 어깨가 전기에 감전된 듯 튀어올랐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테이블 위로 엎어졌다. 뜨거운 대추차가 서류와 그녀의 손등 위로 쏟아졌다. 아, 뜨거! 김 사장이 놀라 소리쳤다. 하지만 미숙은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깨진 찻잔 조각에 고정되어 있었다. 날카로운 사기 조각, 엎질러진 짙은 갈색의 찬물. 그것이 그날의 검붉은 얼룩과 겹쳐 보였다. 누님, 괜찮아? 손 대었잖아. 김 사장이 휴지를 뽑아 그녀의 손을 닦아주려 했다. 미숙은 비명을 지르며 그의 손을 세차게 뿌리쳤다. 만지지 마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공포에 질린 짐승의 울음소리였다. 찻집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종업원이 황급히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숙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가방을 움켜쥐고 자리에서 뛰쳐나갔다. 뒤에서 김 사장이 누님, 오 누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녀는 또 도망쳤다. 거리를 무작정 달렸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욕설을 듣고 겨우 멈춰 선 곳은
이름 모를 공원의 벤치였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무릎에 얼굴을 묻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손등이 붉게 부어올라 화끈거렸다. 그제야 고통이 느껴졌다. 난 이제 끝났어. 눈물이 쏟아졌다. 일을 할 수 없었다.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 평범한 찻집에도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눈물을 말려갔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남편이었다.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받지 않으면 그가 걱정할 것을 알았다. 여보, 당신, 오늘은 좀 어때? 사무실이야? 아니, 나, 밖이야. 고객 만나고 있어. 왜? 거짓말이 나왔다. 너무나 쉽게. 어제와 오늘 그녀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아니, 저녁에 장모님 오신 데서 일찍 들어올 수 있나 하고. 엄마가? 나 아마 늦을 것 같아. 중요한 계약이라 당신이 잘 좀 챙겨드려. 응,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목소리가 계속 안 좋네. 응, 끊을게. 전화를 끊고 미숙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남편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거짓을 말했다. 그를 속였다. 그녀는 더 이상 어제의 오미숙이 아니었다. 그때 휴대전화 화면에 뉴스 속보 알림이 떴다. 속보, 강북구 식당 흉기 난동. 중태였던 남편 끝내 사망. 미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살아남은 자는 없었다. 결국 두 사람 다 죽었다. 그녀는 그 남편이 의식을 회복하기를 어딘가에서 막연히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내의 죽음을 모르고 있다던 그 남자. 그가 깨어나서 그 지옥 같은 현실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떠났다. 그것이 차라리 다행인 걸까? 미숙은 그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느꼈던 공포와 죄책감의 무게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달았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녀는 그저 목격했을 뿐이다. 살아남았을 뿐이다. 그 살아남음이 차라리 저주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반갑게 그녀를 맞았다. 미숙아, 왜 이렇게 늦었어? 일이 바빠도 밥은 먹고 다녀야지. 응, 엄마. 남편이 너 몸 안 좋다고 하던데. 얼굴이 정말 말이 아니네.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 온기에 그녀는 버티고 있던 마지막 끈을 놓아버렸다. 엄마.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머니의 허리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남편이 놀라 방에서 뛰쳐나왔다. 엄마, 나 어떡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말문이 터졌다. 그녀는 횡설수설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을 두서없이 쏟아냈다. 칼, 비명, 엎어지던 사람들, 검붉은 얼룩, 뉴스 속보, 두 사람의 죽음. 남편과 어머니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그들의 눈동자에서 미숙은 보았다. 공포와 충격,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선명한 거리감.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울부짖음이 잦아들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그녀의 등을 의미 없이 쓸어내리고 있었고 남편 민철은 마른 세수를 하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끔찍한 일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해가 아니었다. 세상에.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당신, 그걸 왜 이제야 말했어? 민철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뉴스의 모자이크 화면뿐이었다. 아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것이 어떤 감각인지 그는 알 도리가 없었다. 일단
회사는 당분간 쉬어. 그가 결론을 내렸다. 박 지점장한테는 내가 전화할게. 병가든 뭐든 일단 쉬어야 해. 그리고 병원에 가보자. 응?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다루듯. 미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었음을, 일상의 궤도를 이탈한 고장난 존재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병원 가야지.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봐, 내 새끼.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거들었다. 다음 날 미숙은 남편의 손에 이끌려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들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혹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 의사는 몇 가지 용어를 썼다. 그녀에게는 그저 자신이 정상이 아님을 낙인 찍는 말로만 들렸다.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일단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나 상황은 피하셔야 합니다. 약을 타서 병원을 나왔다. 남편은 애써 밝은 척했다. 꺼봐. 별거 아니래잖아. 약 먹고 며칠 푹 쉬면 금방 나을 거야.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의 저 낙관이 얼마나 무지한 위로인지 그녀는 알았다. 피하라고? 일상의 모든 것이 그날의 방아쇠였다. 칼소리, 깨지는 소리, 붉은색. 무엇을 어떻게 피해야 한단 말인가. 그녀는 환자가 되어 집에 갇혔다. 회사는 병가가 처리되었다. 박 지점장은 몸조리 잘하라는 의례적인 말과 함께 그녀의 실적을 다른 팀원에게 넘긴다는 통보를 해왔다. 그녀의 15년 경력은 그렇게 간단히 정지되었다. 민철은 최선을 다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려 했다. 문제는 그 역시 서툴렀다는 점이다. 사건이 있고 며칠 지난 저녁이었다. 미숙은 약기운에 취해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철이 장을 봐서 들어왔다. 당신 저녁 못 챙겨 먹었지? 오늘은 내가 저녁 할게. 고기 좀 샀어. 당신 좋아하는 제육볶음 해줄게. 그는 서투른 솜씨로 주방에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다. 미숙은 무기력하게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가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고마웠다. 이 평온한 일상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철이 도마 위에 양파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식칼을 들었다. 탕, 탕, 탕. 그가 양파를 써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미숙은 소파에서 몸을 움츠렸다. 심장이 다시 발밑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는지 민철이 칼질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그녀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았다. 아! 민철은 그제야 깨달았다. 미안해. 내가 소리 때문에. 그렇지? 그는 칼을 내려놓았다. 어쩔 줄 몰라 하며 젖은 손을 바지에 닦았다. 괜찮아 여보. 내가 그냥 시켜 먹을까? 아니야. 미숙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괜찮아. 계속해. 나 그냥 방에 들어가 있을게. 아니야. 내가 치울게. 민철은 허둥지둥 도마와 칼을 치우려 했다. 그때였다. 그가 포장해온 돼지고기 팩이 눈에 들어왔다. 선홍빛에 아직 핏물이 채 가시지 않은 날고기였다. 미숙의 눈이 그 붉은색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뇌가 그것을 고기라고 인식하기를 거부했다. 그것은 그저 검붉은 얼룩을 떠올리게 하는 끔찍한 색일 뿐이었다. 민철이 그 고기를 맨손으로 집어들었다. 그의 손에 묻어나는 붉은 핏물. 미숙은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시야가 흐려졌다. 유리문 너머로 쓰러지던 여주인의 모습, 번져나가던 검붉은 얼룩, 그 위로
칼을 든 남자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그리고 지금 그 칼과 그 붉은색이 자신의 집 주방에 남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여보, 왜 그래? 고기 때문이야? 이거 그냥 고기야. 괜찮아. 민철이 당황해서 그녀에게 다가오려 했다. 그의 손에는 붉은 핏물이 묻어 있었다. 미숙은 그것이 그 식당의 피인 것처럼 느껴졌다. 오지 마.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 손, 그거 치워. 만지지 마. 오지 말라고. 그녀는 소파 쿠션을 집어 그에게 던졌다. 정확히는 그가 아닌 그의 손을 향해 던졌다. 그녀의 눈에는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핏물이 묻은 손과 그 뒤에 어른거리는 그날의 그림자만 보였다. 미숙아, 오미숙, 정신 차려. 나야 남편이야. 민철이 그녀에게 다가가려 할수록 그녀는 더 격렬하게 발작했다. 저리 가란 말이야. 그녀는 테이블 위에 리모컨과 찻잔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쨍그랑 찻잔이 깨지는 소리. 그 소리는 그녀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았다. 그녀는 귀를 막고 바닥에 주저앉아 태아처럼 몸을 웅크렸다. 싫어. 그만해. 살려주세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거실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그날의 식당 앞으로 돌아가 있었다. 비명을 지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떨고 있던 그 순간으로 민철은 핏물 묻은 손을 어쩌지 못한 채 자신의 아내가 눈앞에서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도우려 했다. 저녁을 차려주려 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오히려 괴물을 깨웠다. 그들 사이의 틈새는 이제 건널 수 없는 심연이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의 발작 이후 집안의 모든 풍경이 바뀌었다. 남편 민철은 주방에서 모든 칼을 치웠다. 날카로운 것들은 전부 서랍 깊숙한 곳에 잠겼다. 냉장고에서 붉은색을 띤 음식 재료들이 사라졌다. 김치, 고추장, 토마토 소스. 그들은 배달 음식으로 연명했다. 식탁은 차가웠다. 민철은 더 이상 그날의 사건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미숙을 갓 태어난 아기처럼 혹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대했다. 모든 대화는 날씨가 좋다거나 밥은 먹었느냐는 표면적인 안부에서 멈췄다. 그들의 조심스러운 배려는 두꺼운 솜니불이 되어 그녀를 질식시켰다. 미숙은 환자의 일과에 순응했다. 아침에 일어나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물과 함께 삼켰다. 약은 그녀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세상이 두꺼운 안개 속에 잠긴 것처럼 아득했다. 공포도 무뎌졌지만 기쁨이나 슬픔 같은 다른 모든 감각도 함께 마비되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에 앉아 의미 없이 텔레비전을 보며 보냈다. 뉴스는 금지되었다. 채널은 늘 동물 다큐멘터리나 풍경 프로그램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계는 피할 수 없었다. 시간은 정확하게 흘러갔다. 특히 오후 2시, 그 시간이 다가오면 미숙은 안절부절 못했다. 약기운에 몽롱하던 정신이 순간 날카롭게 깨어났다. 손목시계를 풀어 서랍에 넣었다. 벽시계를 떼어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텔레비전 화면이 끈질기게 시간을 알려주었다. 1350. 그녀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1355. 손바닥에 땀이 찼다. 그녀는 방으로 도망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 1400. 그녀는 귀를 막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귀 속에서는 어김없이 그 소리가 울렸다. 이게 같은 년아. 유리문 너머의 절규. 그녀는 그 시간을 매일 다시 겪어야 했다. 어머니가 며칠 만에 다시 반찬을 들고 찾아왔다.
이번에는 붉은기가 완전히 빠진 것들이었다. 하얀 나물, 맑은 장조림, 그리고 닭죽. 미수가 밥은 이거라도 좀 먹어. 어머니는 소파에 앉은 딸의 퀭한 얼굴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그토록 싹싹하고 씩씩했던 딸이었다. 지금은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나뭇가지가 되어 앉아 있었다. 엄마, 미숙이 입을 열었다. 그 식당 어떻게 됐어? 얘는 그런 건 알아서 뭐해. 어머니가 질겁하며 손사래를 쳤다. 의사가 피하라고 했던 말을 떠올린 것이다. 다 잊어야 살아.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 미숙은 입을 다물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그녀는 자신이 그 식당 입구에 영원히 묶여버린 지방령이 된 것만 같았다. 세상은 그녀를 빼놓고 너무나도 잘 흘러갔다. 그 사건은 또 다른 흉흉한 뉴스들에 밀려 사람들의 기억에서 빠르게 잊혀가고 있었다. 오직 그녀만이 그곳에 갇혀 있었다. 그날 저녁이었다. 미숙은 여느 때처럼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다. 민철은 아직 퇴근 전이었다.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그 고요를 깨고 현관의 차인벨이 울렸다. 띵동 마이너스. 배달 음식이었다. 미숙은 몸을 일으켰다. 현관으로 걸어가는 몇 걸음이 천리길 같았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배달 기사가 무심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음식, 카드기에 꽂아주세요. 그녀는 문틈으로 손만 겨우 내밀어 카드를 건넸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때였다. 아래층 아파트 공동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위잉 마이너스.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소리. 그리고 묵직한 유리문이 천천히 열렸다가 둔탁한 공기압 소리를 내며 닫히는 소리. 스으, 쿵. 지극히 일상적인 소리였다. 수백 번도 더 들었던 아파트 자동문의 소리. 그 소리가 그녀의 뇌관을 건드렸다. 그녀가 식당을 나서던 순간, 자신이 나오고 자동문이 닫히려던 순간, 그 남자가 그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갔다. 그녀는 그 문을 잡아주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아주 만약에 자신이 그 문을 한 번만 잡아주었더라면, 그 남자와 눈이라도 한 번 마주쳤더라면, 그의 손에 들린 그것을 미리 보았더라면, 그랬다면 그녀의 손에서 카드가 떨어졌다. 손님? 배달 기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현관문 틈새로 복도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어왔다. 내가 그 문을 잡았어야. 그녀는 죄책감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했다. 자신이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었다는 망상이었다. 그것은 목격자의 트라우마를 넘어 방관자의 자기 혐오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민철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는 현관 앞에 음식 봉투와 함께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 미숙아, 오미숙, 왜 이러고 있어? 정신 차려 여보. 그가 다급하게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의 손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다. 그날의 지독한 술 냄새가 아닌 회식 자리에 가벼운 알코올 냄새였다. 그는 아내를 감당하기 힘겨워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 들어온 것이었다. 미숙은 초점 없는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낯설었다.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 이해해주지 못하는 피로. 그들은 서로를 가장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피곤해. 민철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아내를 부축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다. 나 먼저 좀 쉴게. 쾅. 방문이 닫혔다.
미숙은 차가운 현관 바닥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가 갇힌 무너진 방의 문은 이제 안에서도 밖에서도 열 수 없게 되었다. 겨울이 왔다. 미숙은 방 안에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았다. 창밖에 나뭇가지들이 앙상하게 마르는 것을 첫눈이 내리고 그것이 더러운 얼음으로 변하는 것을. 그녀의 시간은 그 식당 앞에서 멈춰 있었지만 세상의 시간은 착실하게 흘러 두 계절을 지나고 있었다. 집은 유령의 집이 되었다. 민철은 더 이상 그녀의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는 이른 아침에 나가 술에 젖어 자정이 넘어 들어왔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장 먼 타인이었다. 집안에는 먼지가 쌓이고 공기는 환기되지 못해 무겁게 가라앉았다. 미숙은 보름 전부터 약을 끊었다. 의사는 위험하다고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안개 속에 갇혀 살 수 없었다. 약을 먹으면 공포는 무뎌졌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흐릿해졌다. 그녀는 차라리 날카롭게 아픈 것이 나았다. 무감각한 식물이 되느니 고통스럽더라도 인간으로 버티고 싶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다. 12월의 중순, 그녀는 달력을 보았다.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석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석 달, 누군가에게는 잊기에 충분한 시간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일 수도, 그녀에게는 매일 오후 이 시를 반복하며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시간이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그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이불 속에 숨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오후 2시에 비명해 매일 패배하는 살. 가족들이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그 모든 노력이 결국 자신을 이 무력한 방 안에 완벽하게 가두어 버렸다. 잊어야 한다는 모든 사람의 조언이 틀렸다. 잊을 수 없었다. 잊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해해야 했다. 그날 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몇 달 만에 노트북을 열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화면. 그녀는 검색창에 강북구 식당 살인 사건을 쳤다.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졌다. 그녀는 애써 참혹한 현장 사진을 피하며 글자들을 읽어내려갔다. 범인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했다. 그녀가 몰랐던 사실들이 있었다. 그는 수년 전 이혼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쪽방에서 혼자 살았다. 알코올 의존증이 심각했다. 사건 당일 그는 이미 다른 가게에서도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였다. 그리고 그 식당에 왔다. 복권, 그 하찮은 단어. 기사들은 여전히 복권 시비를 주요 원인으로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미숙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그냥 방아쇠였다. 오랫동안 쌓여온 한 인간의 분노와 절망이 가장 약한 고리를 향해 터져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곳에 그 부부가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자신이 있었을 뿐이다. 그녀는 기사 하단에 작게 언급된 내용을 보았다. 사건이 발생한 식당은 현재 폐업 처리되었으며 유가족은 해당 건물을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폐업. 그곳은 이제 흉가가 되었다. 그녀는 모니터를 껐다. 하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졌다. 이해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 글자들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었다. 그녀가 봐야 할 것은 글자가 아니었다. 가야 한다.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뼈마디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은 기계 같은 소리가 났다. 그녀는 옷장 문을 열었다. 몇 달 만에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두꺼운 코트, 회색 목도리, 얼굴의 반을 가릴 검은색 마스크. 그녀는 가방을 챙겼다. 그날의 그 가방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가벼운 천가방이었다.
지갑과 휴대전화, 그리고 집 열쇠.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여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오미숙이 전혀 아니었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뺨은 해골처럼 움푹 패였다. 눈만 병적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다. 끼 오래된 경첩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렸다. 그녀는 집을 나섰다. 오후 1시 30분. 가장 위험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를 찔렀다. 그녀는 몇 달 만에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눈이 시려 눈물이 찔끔 났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비틀거리며 걸었다. 버스가 도착했다. 삑. 교통카드를 찍는 소리. 그녀는 창가 자리에 몸을 구겨 넣었다. 버스는 익숙한 노선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영업구역이었다. 창밖으로 수없이 드나들던 가게 간판들이 스쳐 지나갔다. 미용실, 학원, 마트. 이제는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아득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불안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것은 약에 취한 무기력이 아니었다. 공포와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나아가는 살아있는 감각이었다. 손에 땀이 찼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괜찮아. 그냥 보는 거야. 보고 확인하는 거야. 그녀는 그 식당이 있던 골목 입구에서 내렸다. 오후 1시 55분. 그녀는 일부러 이 시간을 맞춰온 것이었다. 그날의 공포를 가장 또렷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그녀는 천천히 골목 안으로 발을 들였다. 골목은 변한 것이 없었다. 오래된 빌라의 붉은 벽돌, 전봇대에 어지럽게 붙은 불법 대출 명함들, 바닥에 얼어붙은 검은 비닐봉지, 모든 것이 그날과 같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다. 미숙은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뎠다. 심장이 흉곽을 부술 듯이 뛰었다. 마치 그날의 범인처럼 그녀 역시 술에 취한 듯 세상이 비틀거렸다. 돌아가야 해. 본능이 소리쳤다. 여기 있으면 안 돼. 하지만 그녀의 발은 명령을 거부했다. 마침내 그녀는 그곳에 도착했다. 그 식당 앞이었다. 노란색 간판은 간데 없었다. 땡땡 식당이라는 글자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시커먼 본드 자국만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유리문에는 먼지가 두껍게 앉아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다. 임대문이 차가운 숫자가 적힌 A사 용지 한 장이 안쪽에서 무심하게 붙어 있었다. 폐업,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 부부가 평생을 일군 삶의 터전, 그들의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가 배어있던 곳,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텅 빈 공간이 되었다. 미숙은 그 닫힌 문 앞에 망부석처럼 섰다. 오후 1시 59분, 그녀는 휴대전화를 손에 꽉 쥐었다. 초침이 움직이는 환각이 보였다. 시간이 다가왔다. 하나, 둘, 셋. 오후 2시, 그녀는 눈을 감았다. 고요했다. 골목 안에는 그녀 외에 아무도 없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는 소리뿐이었다. 비명은 들리지 않았다. 사이렌도 그 남자의 고함도 울리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머릿속에서만 반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을 의도적으로 재생시켰다. 도망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자신이 문을 나서는 순간 비틀거리며 스쳐 지나간 남자, 역한 술 냄새, 등 뒤에서 터진 고함, 돌아본 시선, 유리문 너머의 끔찍한 광경, 검붉은 얼룩, 쓰러지던 여주인, 뛰쳐나온 남편, 그리고 자신의 갈라진 비명,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바닥에 주저앉아 발작하지 않았다. 몸은 떨렸지만 두 발로 버티고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유리문에 한 걸음 다가갔다. 먼지 쌓인 차가운 표면.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다. 움푹 팬 눈, 핏기 없는 입술, 공포에 질려 망가져버린 자신의 모습. 살아있네.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들은 죽었지만 자신은 이 끔찍한 몰골로라도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들의 죽음과 자신의 공포를 동일시했다. 그들이 끝났기에 자신의 삶도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장갑을 벗었다. 맨손이 유리문의 차가운 표면에 닿았다. 그것은 그저 유리일 뿐이었다. 피도 비명도 묻어 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보았을 침묵하는 사물이었다. 그녀는 손바닥을 유리에 굳게 밀착시켰다. 단단하고 차가운 감촉. 그것이 현실이었다. 그녀가 외면했던 그날 이후의 현실이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지난 석 달간 억눌려 있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공포의 비명이 아니었다. 슬픔이었다. 그들을 향한 너무나 늦어버린 진짜 애도였다. 억울하게 죽어간 부부, 복권이라는 하찮은 이유로, 그 시각,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 그녀는 그들을 위해 울어주지 못했다. 자신이 겪은 공포에 휩싸여 그들의 죽음을 제대로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다. 미숙은 닫힌 유리문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내어 울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눈물을 순식간에 얼려버렸다. 얼마나 울었을까. 근처 빌라의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시끄럽다는 듯 혀를 차는 소리.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세상은 여전히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공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은 그녀를 쫓는 괴물이 아니라 그녀가 안고 가야 할 무거운 돌이었다. 도망칠 수 없다면 짊어지고 걸어가야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먼지 쌓인 유리문을 한번 쓸어보았다. 그것은 그 부부에게 건네는 자신만의 작별 인사였다. 그녀는 돌아섰다. 골목 입구를 향해 태양이 있는 밝은 곳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봄이 오고 있었다. 그녀가 갇혀있던 방의 창문 틈으로 바람의 냄새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방에 머무르지 않았다. 민철과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조정 기간 그들은 법원 근처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다. 몇 달 만에 본 그의 얼굴은 그녀만큼이나 수척해져 있었다. 그 역시 자신만의 지옥을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미안했어. 그가 먼저 말했다. 내가 당신을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 알아. 미숙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보지 못한 자였고 자신은 본 자였다. 그 둘 사이의 거리는 사랑으로도 미안함으로도 메울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신 탓 아니야. 나도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식어가는 커피를 바라보았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조차 어색한 사이가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글쎄, 일단은 좀 쉬어야지.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려고. 그들은 그렇게 헤어졌다. 미숙은 자신의 몫으로 받은 약간의 재산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다. 그녀의 15년 보험 설계사 경력은 그 식당 앞에서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가게 문을 열 수 없었다. 새로운 집은 작고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꼭 필요한 가구만 들여놓았다.
주방에는 작은 과도 하나만 두었다. 더 이상 칼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저 그녀의 삶에 더 이상 복잡한 요리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상담센터를 다녔다. 약물 치료가 아닌 말을 하는 치료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본 것을 가감없이 쏟아냈다. 상담사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어주었다. 잊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괜찮다고 섣불리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가 그날의 기억을 고통스러운 사건에서 자신의 일부인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 폭력의 피해자,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 그들은 모두 각자의 그날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그녀는 센터 게시판에 붙은 작은 공고를 보았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경청 자원봉사자 모집. 그녀는 한참을 그 공고 앞에 서 있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일까? 다른 사람의 지옥을 들여다볼 자격이 자신에게 있을까?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도망치는 법을 잊었다. 그녀는 그 식당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버텼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녀는 센터장에게 찾아갔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센터장은 그녀의 이력서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물었다. 오미숙 씨는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새로 얻은 원룸에서 보이던 그 봄나무였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들을 수 없었던 거였어요. 그걸 보지 못했으니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정식 상담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역할은 처음 센터를 찾아온 피해자들과 마주 앉아 그들의 첫 이야기를 듣는 일이었다.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첫 순간을 함께 견뎌주는 자리였다. 그날 오후 한 여자가 센터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잔뜩 웅크린 어깨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미숙은 그녀의 모습에서 자신의 망가졌던 지난 겨울을 보았다.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가 늘 하던 행동을 했다. 그녀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타서 여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보험 서류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다. 여자는 찻잔을 든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 미숙은 그녀의 맞은편에 가만히 앉았다. 괜찮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아무 말도 안 하셔도 됩니다. 울고 싶으시면 다 우셔도 됩니다. 그녀는 여자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그날 그 식당 앞에서 자신이 쏟아냈던 그 애도의 울음처럼 여자가 겨우 고개를 들었다. 제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미숙은 여자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에 자신이 겪었던 그 공포와 절망이 어른거렸다.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실적을 위해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었다. 천천히 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시간은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전부 듣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흉터를 안고 살아가는 또 다른 생존자였고, 이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첫 번째 증인이 되어 있었다.